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귀신을 피하기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일들. 무서운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어깨를 털어라. 그 귀신이 자기 이야기를 듣고 몸에부터 해를 입힐 수 있다. 갑자기 필요 없는 물건이 심하게 가지고 싶다면 집에 빨리 돌아가라. 그 물건에 붙은 귀신이 사람의 정신을 부르는 것이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아무 말이 없다면 대답 없이 빨리 끊어라. 알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 집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스산한 느낌이 들면 주변을 밝게 해라. 주변이 어둡고 혼자 있는 사람이 오래 있으면 빙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가 센 사람은 귀신이 자기 몸에 들어와도 빙이 된 것을 모를 수 있다. 입에 들어간 느낌 없이 갑자기 잘린 머리카락이 있다면 조심해라. 며칠 전에 상갓집이나 장례식에 다녀온 적이 있는지 생각해봐라. 같은 자리에서 1시간 이상 앉아 있지 마라. 해로운 존재가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찾는다. 새벽에 TV에서 애국가가 끝난 후 나오는 삐 소리를 오래 듣지 마라. 갑자기 귀가 멍하다면 누군가가 자신의 몸 안에서 양쪽 귀를 막고 있는 것이다.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거나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피해라. 무언가가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이다. 편두통이 이상하게 심하면 흰 끈으로 머리를 꽉 묶어라. 머리가 편안해진다면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잠에서 깼을 때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잠자는 장소를 옮기고 TV를 켜라. 귀신이 심심해서 밤마다 사람 몸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다. 꿈속에서 귀신이 나타난다면 잠에서 깨기 전에 귀신이 원하는 것을 주어라. 그러면 평소에 일어나던 이상 현상이 사라질 수 있다. 잠잘 때는 덥고 습한 공간을 만들지 마라. 더운 공간이 귀신이 활동하기에 적합하여 사람을 깨우려 할 수 있다. 가위 눌림을 당할 때 눈을 뜨고 정면을 보았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빨리 몸의 경직을 풀어라. 눈을 감고 눌리는 가위는 꿈이지만 눈을 뜨고 가위가 눌리는 것은 꿈이 아니다. 커튼을 쓸모없이 길게 내리지 마라. 그 아래에서 귀신이 당신을 지켜볼 수 있다. 전신 거울을 돌려놓지 마라. 거울을 보지 않는 순간 내 영혼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지 모른다.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옆으로 지나갔다면 그것은 아직 정신이 붙어 있는 영혼이다. 그림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넋이 살아서 몸에 씌일 수 있다. 버려지거나 오래된 달마도는 집에 걸어놓지 마라. 행운이 떨어져서 역으로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 피가 날 정도로 배인 상처가 생기면 물을 가까이 하지 마라. 피를 원하는 귀신이 찾아와 상처가 빨리 아물지 않을 수 있다. 일부러 어두운 곳을 찾지 마라. 귀신이 알아차리면 짓궂은 장난을 칠 수 있다. 잘 때 의자를 빼놓고 자지 마라. 귀신이 의자 위에서 당신을 바라본다. 잘 때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지 마라. 저승사자가 죽은 사람으로 착각해 데려간다.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지 마라. 귀신이 머리카락을 다 세면 죽는다. 냉장고나 장롱 위를 비우지 마라. 귀신이나 저승사자가 당신을 지켜볼 수 있다. 문지방을 밟지 마라. 집안에 귀신이 당신을 괴롭힐 수 있다. 잠에서 문득 깨면 옆을 돌아보지 마라. 귀신과 눈이 마주치면 데려갈 수 있다. 장롱을 열어놓지 마라. 귀신이 당신을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다. 밤에 불을 끄고 방 모서리 4개를 보지 마라. 모서리 중 한 곳에서 귀신이 나와 숨을 막을 수 있다. 혼자 잘 때 베개를 옆에 하나 더 두지 마라. 저승사자가 그 자리에 누워 쉬었다 갈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 가위. 내가 처음 가위에 눌린 건 13살 무렵이었어. 자다가 갑자기 눈이 떠졌는데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 그때 내 몸, 정확히는 영혼이 벽을 향해 끌려가는 느낌이었지. 본능적으로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죽는다는 공포감이 엄청났어.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고개를 돌려 겨우 가위에서 풀려날 수 있었어. 그때는 그게 가위인 줄 몰랐고 정신병이 아닐까 생각했었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차례, 심할 때는 일주일 내내 거의 잠을 잘 수 없었어. 잠들면 18번은 가위에 눌렸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경우는 깨어날 때도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아니라 머리를 움직여야만 했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80도 이상이 되어야 겨우 깨어날 수 있었지. 그 이하일 때는 다시 가위에 스르르 빨려 들어갔으니까. 그 각도를 넘기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 하지만 죽지는 않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심해지는 가위 눌림에 대한 공포와 분노는 커져갔어. 특히 집에서 가위에 많이 눌렸지만 장소를 가리지도 않았어.
심지어 군대에서도 가위에 눌렸으니까. 가위 눌림에도 단계가 있는 것 같았어. 처음엔 눈에 보이는 가위, 흔히들 겪는 사물 왜곡 같은 것들이었어. 난 정확히 귀신을 본 적은 없지만 옆에서 자고 있던 사람이 돌아 누우며 씩 웃거나 아는 사람이 개구리처럼 뛰어오는 식의 왜곡이 있었지. 이후엔 엄청난 군중의 중얼거림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괴롭혔어. 그 소리들을 정확히 알아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저 비틀리고 왜곡된 소리들이었어. 그 소리들이 내게 점점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지. 그 다음엔 꿈과 이어지는 가위가 왔어. 주로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속에서 나를 괴롭혔어. 십수년 동안 악몽과 가위에 시달리다. 어느 날 꿈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 나를 할머니가 쫓아오는 걸 봤지. 그때 그만 좀 괴롭혀라. 진짜 지겹다고 소리친 이후로 할머니는 가끔 그리고 그리 무섭지 않은 모습으로만 등장했어. 우리 가족 중 고모와 나를 제외하고는 할머니 영혼에게 괴롭힘당한 사람은 없었어. 베개 밑에 가위를 깔아놓는 방법도 써봤는데 열에 8번은 효과가 있었지만 나머지 한두 번은 그 고통이 몰아닥쳤지. 재밌는 건 가위를 깔아놓는 방법을 알려준 건 살라생전 할머니였다는 거야. 이후로는 분노가 커지면서 가위에 항변하기도 했어. 욕을 퍼부으면 어느 정도 풀리곤 했으니까. 하지만 욕을 하면 부작용도 있었어. 어느 날 아침 가위에서 풀려났는데 뜨거운 기운이 내 얼굴 앞으로 훅 느껴졌어. 그건 말이 없었지만 악의로 가득 찬 느낌이었지. 또 다른 날에는 욕을 하고 풀려났더니 내가 덮고 있던 이불이 공중으로 확 뒤집혀졌어. 어느 겨울엔 밤마다 다른 무언가에 찬 입김을 느끼며 지냈어. 사람들은 수면 장애라고 하겠지만 내 경우에는 2가지 이상의 요소가 겹친 것 같아. 중간중간 대처 방법을 바꿔보기도 했지만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던 날엔 꿈속에서 나와 똑같이 중얼거리는 다른 나를 보고 나서 그 방법을 쓰지 않기로 했어. 엄나무 가지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묘목을 얻어와 가지를 머리맡에 두고 자는데 모르는 할머니 세 분이 내 머리맡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고 무서워서 가지를 버렸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데 덕분인지 예전만큼 심하게 가위에 눌리진 않아. 그렇게 살 안 찌던 체질이 몇 킬로나 불었으니 말 다 했지. 나는 천성적으로 기가 약하다는 걸 알고 있어. 죽기 전까지 끝나지 않을 싸움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세 번째 이야기 버스. 8시쯤 학원에서 끝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 나는 버스 맨 뒷자리에서 앉아 있었고 어느 순간 바퀴 쪽 튀어나온 의자에 한 여자가 앉았어. 그때 어떤 턱 수염 난 아저씨가 그 여자 뒤에 앉았지. 여자가 답답했는지 창문을 열었고 머리가 찰랑찰랑 거렸어. 그런데 그 아저씨가 여자의 머리를 만지작거리는 거야. 그 아저씨는 항상 그 버스에서 여자 뒤에만 앉아 있었어. 그래서 나는 결심했지. 그 아저씨에게 충고하기로. 다음 날도 그 아저씨가 버스를 탔고 여전히 여자들의 머리를 만지고 있었어. 나는 용기를 내서 그 여자에게 내리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어. 그러자 그 여자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고 나는 아저씨가 머리를 만지고 있다고 말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아저씨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버스 밖으로 뛰어나가 도망쳤어. 다음 날도 8시 학원 끝나고 버스를 탔는데 맨 뒷자리에 그 아저씨가 또 있었어. 나는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집에 가까워져서 버스에서 내리기로 했어. 그런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와 함께 버스에서 내리는 거야. 나는 정말 무서웠어. 우리 집은 어두운 골목을 지나야 하는데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달렸어. 그런데 아저씨가 보이지 않아서 안심했지. 그때 어디선가야. 이 새끼야. 나 여기 있다. 라는 소리가 들렸어. 아저씨가 골목길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왔고 나는 도망가다 넘어졌어. 결국 아저씨에게 붙잡혔지. 아저씨는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 나는 너무 겁에 질려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었어. 그러자 아저씨는 내 뺨을 툭툭 치며 너는 운이 좋다. 오늘 더 재밌는 일이 생겼으니라고 말하며 가버렸어. 그 후로 나는 다시는 그 버스를 타지 못했어. 아저씨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가 말한 더 재밌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네 번째 이야기의 어머니의 이야기. 오늘 외가 할머니 댁에 다녀오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외삼촌과 걸어서 5분 거리에 살았어. 그래서 외삼촌과 외숙모와도 굉장히 친했지. 일주일에 한두 번 빼고는 매일 오가던 시절이었으니까. 하지만 외숙모는 간암 판정을 받고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
나는 외숙모가 간암으로 돌아가신 것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듣게 된 이야기는 의문의 패백 사진에 관한 것이었어. 외삼촌과 외숙모의 결혼식 날 패백을 올리고 찍은 사진이 있었대. 그런데 그 사진이 평범한 패백 사진과는 달랐어. 외삼촌과 외숙모 사이에 흐릿하게 보이는 남자의 형체가 찍혀 있었거든. 그 남자는 50대 정도로 보였고 양복을 입고 있었대. 마치 두 사람 사이를 반으로 갈라놓듯 그곳에 떡하니 앉아 있었지. 패백 사진을 찍는 상황에서 그런 형체가 찍힌 것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었어. 온 가족이 그 남자의 정체를 수소문했지만 그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결국 너무 불길하다는 생각에 그 사진은 태워버렸다고 해. 이후 외삼촌과 외숙모는 평범한 결혼 생활을 했지만 외숙모는 몇 년 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 어머니께서는 그 사진 속 남자가 외삼촌과 외숙모를 생사로 갈라놓은 암시를 했다고 믿고 계셔. 오늘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들은 이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 평소 귀신 이야기나 미스터리를 좋아했지만 이렇게 가까운 사람의 경험담은 처음이라 더 충격적이었지. 5번째 이야기 중학교 여름방학. 중학교 여름방학 때 나는 넷째 이모네 집에서 학원을 다니며 지냈어. 그때 이모네 집에서 외계인 해부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이트메어라는 공포 이야기가 방영되었어. 호기심에 눈을 가리며 봤지만 겁이 많았던 나에게는 정말 무서웠어. 그날 밤 나는 이모네 언니와 함께 한 방에서 잤어. 언니는 나를 손님 대접한다고 침대에서 자라고 했고 언니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지. 덥다 보니 문을 조금 열어놓고 창문도 다 열어놓은 상태였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문 손잡이를 여는 소리가 들렸어. 찰칵찰칵찰칵.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했지만 눈을 떠보니 문 손잡이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어.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지. 내 차례인가 외계인이 왔구나 싶어서 절망했어. 그런데 소리는 계속 들렸고 처음엔 외계인이라 생각했던 게 점차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어. 바닥에서 자고 있는 언니를 깨우기 위해 있는 힘껏 다리를 뻗어 언니를 밟았어. 언니는 처음엔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힘껏 밟으니 짜증을 내며 일어났어. 나는 언니에게 언니, 들어봐라고 말했지. 언니도 문 손잡이에서 나는 철컥철컥 소리를 듣고는 울기 시작했어. 엄마, 아빠라고 울며 부르기 시작했고 나도 이모, 이모부 하고 소리쳤어. 하지만 안방과 방 사이에 얇은 벽을 두고 아무도 들리지 않았어. 우리의 울음소리와 함께 손잡이 소리도 계속 들렸고 수십 분 동안 울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 그때 갑자기 미닫이 문이 열리고 주방 불이 켜지며 이모가 나타났어. 왜 우냐고 놀란 표정이었지. 이모는 안방에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해. 결국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어. 6번째 이야기 중학교 때. 내가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쯤 일이야. 우리 아파트 뒤쪽에는 청설이라는 고깃집이 있었어. 그 가게 사장은 부인을 폭행하는 사람이었어. 여름밤마다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들리면 동생과 나는 자동으로 뒷베란다로 달려가 그 여자를 보곤 했어. 그 여자는 늘 고깃집 사장의 차 옆에서 손을 올려놓고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사장은 그 여자를 다시 가게로 끌고 들어갔어. 엄마는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지만 그 상황을 너무 자주 목격해서 일상이 되어갔어. 어느 날 학교에 가기 위해 1층으로 내려왔을 때 고깃집 앞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여러 대 있었어. 나는 누군가 신고했구나 싶어서 안심했지. 하지만 학교에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 그 여자가 결국 맞아 죽고 말았다고 하더라. 그 사건 후에도 밤이면 여자의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 엄마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우리를 각자 방으로 돌려보냈지. 며칠간 그 소리는 계속 들렸고 마치 원한이 맺힌 듯한 느낌이었어. 6번째 이야기까지 이어서 작성했어. 이제 7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 7번째 이야기 불침번. 김상병은 부서수인 박일병과 함께 불침번 근무를 서게 되었어. 근무에 투입된 후 김상병은 박일병에게 자신이 잠깐 눈 좀 붙일 테니 당직 사관님이 순찰을 오면 깨워달라고 부탁하고 잠들었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김상병은 문득 잠에서 깨어났어. 근무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시계를 확인하려고 일어섰는데 놀랍게도 자신의 몸이 벽에 기대어 그대로 자고 있었어. 김상병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이게 말로만 듣던 유체이탈인가? 하고 신기했어. 무서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던 김상병은 막사 밖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유체 상태를 확인했어. 그러다 김상병은
그럼 이대로 바깥 구경을 하면 외출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 라고 생각하고 위병소로 향했지. 위병 근무자들은 그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 김상병은 와, 유체이탈도 나쁜 게 아니네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때 저 멀리서 여자 실루엣이 휘청거리며 자신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어. 그 여자는 긴 머리를 앞으로 축 늘어뜨린 채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지. 기분 나쁜 분위기에 김상병은 잠시 옆으로 물러나 지켜보기로 했어. 여자는 김상병을 못 본 것 같았지만 위병소에 가까워지자 고개를 들더니 김상병 쪽으로 얼굴을 돌렸어. 그 여자의 얼굴 반쪽은 심하게 함몰되어 있었고 피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지. 여자가 김상병을 보며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라고 말하더니 위병소 안으로 달려갔어. 김상병은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유체이탈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막사로 돌아가려던 김상병은 귀신이 막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정신없이 뛰어갔지. 막사에 도착하자 김상병은 몸이 무겁게 깔리는 느낌을 받으며 정신을 잃었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김상병은 박일병에게 고마워하며 얼싸안았지. 하지만 그 순간 막사의 출입문이 갑자기 확 열렸어.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바람조차 불지 않았어. 8번째 이야기의 어린 시절의 끔찍한 경험. 나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다. 우리 집은 시골 마을에서도 외진 곳에 있었는데 주변에는 논밭과 숲이 가득했고 동네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할머니는 늘 신령님을 모신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 어린 나는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신령님이란 게 뭔지 잘 몰랐고 그냥 옛날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 아님을 알게 되었지. 내가 10살 때 여름방학이 시작된 어느 날이었어.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마당에서 놀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지. 할머니는 마루에서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계셨고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무심코 다가가서 물었어. 할머니, 뭐예요? 할머니는 갑자기 나를 보고는 평소와 다른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 이제 곧 신령님이 오실 테니 밖에서 놀지 말고 집 안에서 조용히 있어야 한단다. 나는 그 말에 조금 놀랐지만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 어린 마음의 할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날 밤 할머니는 집안 곳곳에 붉은 천을 걸어놓고는 작은 제단을 차리셨어. 그리고 나에게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밤에는 소리 내지 말라고 당부하셨어. 나는 할머니의 말대로 방에서 조용히 잠을 자려고 했지. 그런데 한참 자고 있던 중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처음에는 그냥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어떤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하하하, 하하하. 그 웃음소리는 너무 기괴해서 내 몸이 얼어붙는 듯했어.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꼼짝도 하지 못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 그때 방 밖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 처음에는 발걸음 소리처럼 들렸는데 곧 그것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 무언가가 마치 바닥을 질질 끌고 다니는 소리였어. 그 끌리는 소리는 점점 내 방 문 쪽으로 가까워졌어. 나는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숨을 죽이며 소리가 멈추길 기다렸어.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침내 내 방 문 앞에 멈춰섰어. 나는 숨을 참으며 떨고 있었어. 갑자기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났어. 그 순간 나는 내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어. 문틈 사이로 긴 팔과 다리를 가진 무언가가 서서히 방 안으로 들어왔어. 그 존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무엇도 사람 같지 않았어. 긴 머리는 바닥에 질질 끌렸고 얼굴은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존재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것은 천천히 내 침대 쪽으로 다가왔고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어. 그 순간 내 몸이 얼어붙어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머리끝까지 덮어쓴 이불이 그 존재를 막아줄 거라는 희망만이 내 유일한 버팀목이었어. 그 존재는 천천히 내 침대 옆에 서더니 이불 위로 손을 뻗었어. 나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눈을 꽉 감았어. 손이 내 이불을 만지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참았지. 그 존재는 한참 동안 내 이불을 더듬더니 결국 이불을 젖히지 않고 방을 떠나갔어. 나는 그 순간 모든 힘이 풀려버렸고 온몸이 떨렸어. 그 존재가 방을 떠나자마자 나는 이불을 살짝 들추고 주변을 확인했어.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다만 문이 살짝 열려 있었을 뿐이었지. 나는 그날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
그 존재가 언제든 다시 돌아올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거든. 다음 날 아침 할머니께 그 이야기를 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신령님이 놀러 오신 것일 뿐이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만 말씀하셨어. 하지만 그 말로는 도저히 내 두려움을 잠재울 수 없었지. 그 후로도 나는 밤마다 그 존재가 다시 올까봐 무서워서 잠을 설치곤 했어. 며칠이 지나고 그 사건이 조금씩 잊혀질 무렵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 이번에는 한밤중에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무언가가 집 주위를 돌아다니는 듯한 발소리였어. 나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깼고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았어. 처음에는 그냥 짐승인가 싶었지만 곧 그것이 짐승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 그 그림자는 분명 사람처럼 보였지만 너무 크고 기괴했어. 그것은 마치 서성거리며 집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 나는 창문을 조금 열어 그 존재를 더 자세히 보려고 했어. 그 순간 그 그림자가 갑자기 멈추더니 천천히 내 쪽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 나는 급히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지. 그러고는 할머니 방으로 뛰어가 할머니를 깨웠어. 할머니, 밖에 무언가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놀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차분하게 말씀하셨어. 걱정하지 마라. 신령님이 집을 돌보고 계신 것뿐이다. 나는 할머니 말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차분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그저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그 그림자는 매일 밤 나타났고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 밤이면 밤마다 그 그림자가 집 주위를 서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 그 존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그 존재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느꼈어. 발소리가 집 안으로 점점 가까워졌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나는 너무 무서워서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두 손을 꼭 잡고 떨고 있었어. 그때 갑자기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고 내게 말없이 손짓을 하셨어. 나는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함께 집 밖으로 나갔어.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집 뒤쪽의 작은 숲으로 향하셨어. 그곳은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곳이었는데 할머니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것 같았어. 숲속 깊은 곳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작은 제단을 차리기 시작하셨어. 그리고는 나에게 여기서 잠시 기다리거라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할머니 곁에 앉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움과 호기심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잠시 후 할머니는 제단 앞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하셨어. 나는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어. 그때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어. 나는 할머니 옆에서 바람을 피하며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지. 바람이 더 거세지자 할머니는 제단 위에 있던 물건을 하나씩 불 속으로 던지셨어. 그리고는 나를 향해 엄숙하게 말씀하셨어. 이제 신령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거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지만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그 후로 그 집에서 이상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어. 할머니는 늘 말없이 신령님을 모셨고 나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할머니의 말씀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밤의 경험은 내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남아있어. 어린 시절 겪은 그 끔찍한 경험은 나를 깊은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지만 동시에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 9번째 이야기, 산속에서의 이상한 만남. 나는 20대 중반쯤 친구들과 산행을 자주 다녔다. 그 당시 우리는 한적한 산을 찾아다니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즐겼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산을 올랐지만 그날은 친구들끼리 특별한 곳을 가보기로 했어. 어느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절 근처에 캠핑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곳을 목표로 삼았지. 캠핑을 좋아하는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어. 그 산은 대부분 사람들이 찾지 않는 외진 곳이었어.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산 입구에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 차에서 내린 순간 주변은 무척 조용했고 산속은 햇빛이 거의 닿지 않아 어두운 느낌마저 들었지. 하지만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 산을 올라가는 길은 가파르고 좁았으며 산속 깊이 들어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 어느 순간 우리는 말없이 걷고 있었고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사라지면서 점점 어두워졌어. 그때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 산속을 걷던 중 우리는 무언가 낯선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걸 곧 알게 되었지.
어디선가 사람들의 말소리 같기도 하고 낮은 음성으로 중얼거리는 소리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렸어. 소리가 너무 희미해서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 산속 어딘가에서 나는 소리였어. 친구들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서로 눈을 마주쳤고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 하지만 그 소리는 금방 사라져버렸지. 우리는 서로 별다른 말 없이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 소리를 또 들었어. 이번에는 분명히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졌고 소리가 점점 더 분명해졌어. 이상하게도 말소리 같았지만 그 안에선 사람의 언어가 아닌 무언가가 느껴졌어. 마치 사람들이 아닌 존재들이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이었지. 나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어. 하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고 나도 그들과 함께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어. 우리는 목적지인 캠핑 장소까지 더 걸어가기로 했고 그때부터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작고 허름한 절이었어. 우리가 캠핑하려고 했던 곳은 그 절에서 조금 더 위쪽에 있는 공터였지. 절은 오래된 건물로 보였고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었어. 문은 닫혀 있었고 그 주변은 너무나도 조용했어. 한눈에 보기에도 그 절은 평소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듯했어. 나는 그 절을 보자마자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지만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쳐갔어. 우리는 조금 더 올라가 작은 공터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텐트를 치기로 했어. 공터는 나무들 사이에 있어서 주변이 꽤 어두웠고 기온도 더 낮았어.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텐트를 치고 불을 피우며 저녁을 준비했어. 그때까지도 우리는 별다른 일 없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저녁을 먹고 난 후 어둠이 짙어지자 주변은 더욱 고요해졌고 차가운 공기가 우리의 피부를 스쳐갔어. 우리는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 그런데 그때 다시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이번에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분명하게 들렸지. 마치 누군가가 바로 근처에서 중얼거리며 대화하는 소리였어. 우리 모두 그 소리를 들었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 친구 중 한 명이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고 나도 긴장한 채 귀를 기울였어.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소리도 금방 사라졌어. 우리는 그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각자 텐트로 들어가기로 했어. 나는 텐트 안에서 침낭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 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어. 한참을 뒤척이던 중 나는 밖에서 무언가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 처음에는 짐승인가 싶었지만 그 소리는 너무도 사람의 발소리 같았어. 그 발소리는 내 텐트 주변을 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 나는 침낭 속에서 숨을 죽이고 발소리가 멈추길 기다렸어. 그 발소리는 한참 동안 내 텐트 주위를 맴돌다가 갑자기 멈췄어. 나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텐트 밖을 살짝 내다보았어. 하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텐트 주변은 고요했어. 나는 텐트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침낭을 덮었지. 하지만 그때 다시 발소리가 들렸어. 이번에는 텐트 바로 앞에서 나는 소리였어. 그 발소리는 천천히 텐트 문 앞에서 멈추었고 나는 숨을 죽이며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어. 그 순간 텐트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무엇이든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길 바랐어. 하지만 텐트 문이 열리고 나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나는 조심스럽게 눈을 떠서 텐트 문 쪽을 보았어.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 그저 텐트 문이 살짝 열려 있었을 뿐이었지. 나는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그저 다시 눈을 감고 잠들려고 했어. 그날 밤 나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 계속해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지. 그렇게 뒤척이다가 겨우 아침이 되었어. 아침이 되자 친구들도 모두 불안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어. 우리 모두 그 밤에 무언가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 우리는 짐을 챙겨 서둘러 그곳을 떠나기로 했어. 산을 내려오는 길은 전날과는 다르게 기온이 점점 올라갔고 햇빛도 밝게 비추기 시작했어. 하지만 우리 모두는 산속에서의 그 기묘한 경험 때문에 침묵 속에 걸어 내려왔어. 내려오던 중 나는 다시 한번 그 절을 지나치게 되었어. 이번에는 절 문이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어. 나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그 절을 바라보았어. 그림자는 절 안에서 서성거리고 있었고 마치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
나는 소름이 돋았지만 그냥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어.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산에 가지 않았어. 그 산 속에서의 기묘한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 이후로도 한동안 그날의 기억이 나를 괴롭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들도 그날 밤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발소리를 느꼈다고 했어. 우리가 만난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그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건 확실했어. 그 이후로 나는 산속에서 캠핑을 할 때마다 항상 신중하게 장소를 선택하게 되었어. 산은 평소에는 평화롭고 아름답지만 때로는 그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 어쩌면 그날 밤 우리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곳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